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1야당입니다. 여기는요, 대선 후보와 당대표, 뭔가 묘한 신경전, 아니면 좀 더 조금 강하게 보면은 뭔가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충청 방문 패싱 당했다는 이준석. 그러니까 패싱이니까 이게 뭐예요? 사전에 무슨 논의도 없었고 그냥 일정만 통보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는 당대표 이준석. 윤석열 정치 잘 모른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물론 이 얘기를 한 뒤에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쉽게 했다는 자체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여요. 좀 더 보죠. 선대위 일정과 운영을 놓고 불협화음이 생겼다. 윤석열, 이준석 반대에도 이수정 선대위 영입했다. 지금 한물이 전문가죠, 이분은요. 약간 범죄 심리 뭐 이런 거 전문가인데 이분 영입 문제가 그동안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장제원 선대위 개입 두고도 신경전. 이와 관련해서 뭐 매우 놀라운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놀랍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이준석 반대에도 이수정 교수 영입했다. 일단 이 주목되는 거는 반대하고 있는데도 영입을 했더라. 그리고요. 유세 일정 등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재점화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이거 뭐 언론 발표에 일정 나올 때까지 몰랐다. 이거 뭡니까? 뭐 이런 약간 지적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무운이 함께하길, 무운이라는 표현이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무운을 빈다. 근데 그렇게 그다지 뭐가 축하한다 이런 뜻으로 안 들렸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또 써요. 무운을 빈다. 이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을 씁니다. 아주 짧게.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게 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는 거는 이제 끝낸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끝낸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뭔가 결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이게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상황은 그래요. 화면을 좀 몇 개 더 보죠. 이 SNS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가지가 있죠. 아주 짧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쓰고요. 조금 있다가 요거 보세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게? 뭔가 사람 얼굴 표시에다가 이게 영어 알파벳 P인데요. 이게 통상 청년층에서는 이 표시가요. 엄지척 있죠? 엄지척. 이걸 거꾸로 넣은 거랍니다. 그럼 이게 뭐죠?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표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요. 취재를 하냐고 바빴습니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이거 도대체 왜 쓴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에서 뭔가 약간 뭘까요? 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어제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유독 이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진지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과연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그런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두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려서 판넬에 좀 써주시라고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부단장께요. 네. 물론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의 본질은 뭡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 전직 언론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옛날에 현장 취재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대선 후보와 당대표 세력 간에 당대표 간에는 일말의 갈등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역대 대선수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당처럼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 얘는 단순히 선대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부터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 일정을 놓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대표와 후보 간에 특히 또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속속들이 또 언론에 다 알리고 있어요. 예. 자기들 속내도 밝히고 있고 그래서 볼 때는 이거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이분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 뭐 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 또 윤석열 후보 쪽에는 뭐 김병준 지금 위원장과 장제원 전 의원 예. 뭐 이런 세력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눠지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분들 간에 이제 그 파워 게임이랄까 헤게모니 다툼 같아요. 예. 다툼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그래서 이 판넬에 적은 거는요. 5만 이미 정권 잡은 줄 알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 내부에서 지금 선대위에서 뭐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뛰고 계신 분이 마음가짐이 5만으로 기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 시각으로 제가 좀 봤는데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저분들이 진짜로 뭐 정권 뭐 이런 선거를 앞두고 100일도 안 남지 않습니까? 예. 그 절실한 마음으로 모였다면 저는 이런 모습들을 못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후보가 지방 첫 일정으로 가는데 저는 그 메시지도 좀 정확치 않은데 충청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하면서 그 가는데 당대표한테 일정을 안 알렸어요. 당대표는 나 가는 건 나한테 알려주고 가라.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오. 뭐 저런 식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갈등이 아주 지금 심화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인 게 보면은 이분들이 벌써부터 이 지분 다툼을 하고 특히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에 곧 이어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방선거는 공천권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아. 당권도 있고 이미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안에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국민이 볼 때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원들도 있고 하는데 벌써 이게 3주가 넘었어요. 이런 모습들. 예. 상당히 오만하게 보실 것 같고 예. 좀 지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오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겁니다. 김종혁 전 국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쓰기는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우리 한민수 씨가 예.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당 대표와 후보의 예, 갈등은 지금 이 정당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2002년에 한아갑 대표와 노무현 후보 사이에서도 갈등이 엄청났어요. 그 그래서 뜻은 심지어는 지금 늘 그렇다 그런 뜻입니까? 늘 그러면? 그렇다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때는 후보 단일화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노무현 후보를 후보에서 밀어내려고까지 예.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와 예. 그 후보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게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정권 탈환을 못 하잖아요. 예. 국민들은 지금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10에서 2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높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못했다. 예. 그러면 후보인 윤석열은 물론이고 예. 당대표인 이준석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무슨 와각상쟁이라고 도토리 뿌리 위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그런 한자 속담도 있지만 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 김병준 상임위원장한테 지휘 능력이 없다든가 뭐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잘 모른다든가 이런 예. 식의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잘못됐는데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누구예요? 당장 급한 건 후보예요. 윤 후보 쪽이에요. 그러면 윤 후보 측 캠프 쪽에서 적어도 이 당대표를 같이 얼싸안고 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청도에 가는데
언론에서 내가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기분 나쁠 건 당연하잖아요. 대표인 본인이 간다고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다 필요 없다. 근데 이거. 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왜 자존심.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아? 야 내가 후보인데 예. 왜 내가 우선이 돼야지 당대표 네가 나서는 거야? 이러는 거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니면 2030 끌어올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각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거 내세우다가 다 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접어두고 예. 일단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 예. 게 이 두 분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두 분 패널의 설명을 합하면 오만과 자존심 뭐 이렇게 좀 되겠네요, 지금요. 무슨 소설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분석을 두 분께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이것만은 또 아닙니다.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드리죠. 여기 보면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진중권 전 교수는 참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몫을 내고 있죠. 근데 장순실이란 표현을 썼어요. 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게 장순실이면은 뭔가 뒤에서 뭔가 마쿠에서 뭔가 발언권이 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석 대표도 저는 그 사실관계 확인 못 했는데 이게 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장 의원 입장에서는 시건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 당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장순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우선 캠프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 여전히 남아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만평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윤석열 후보가 뭔가 지지율 곡선에 올라타 있죠. 근데 지지율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할배 없어도 밑으로 갑니다. 근데 지지율이 만약에 내려가면은 제가 어른을 몰라 뵙고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지지율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만평은 좀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도요, 이준석 대표가 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이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손인데 이제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수사, 뭐 여러 가지 표현 나옵니다, 지금. 자,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몸담고 계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거 왜 불거진 겁니까? 이 정말 지금 상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장제원 의원이 그 경선 단계에서 초기 그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 관련한 논란 때문에 선대위에는 공식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특수한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아직 캠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그 건물을 얻어놓긴 했는데 아직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안 되면서 그 캠프는 그냥 계약만 해놓고 아직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의 후보 사무실하고 그 비서실 조그만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있어도 지금 할 때가 당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니까 당사는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장면이 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식 캠프가 문을 열어서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회의 참가했다고 하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당사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만약에 당사를 출입했는데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가 나왔어요. 뭐 목격이 됐다는 보도. 그랬다면은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본인이 한 말하고 조금 다른 행동이 나왔겠죠. 언행이 불일치했다는 거는 그 부분은 뭐 아직 확인이 확인은 되겠죠.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좀 드릴 텐데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 만평 봤지만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만평 다시 보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뭐 없어도 근데 내려갈 때는 몰라뵙고라서 읍소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한 만평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면 중도 표심에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과연 등판할지도 미지수고 예. 등판의 시기도 미지수인데 등판한다고 그래도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데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적전 분열 양상이 매우 심각해가지고 등판한다 하더라도 김종인 카드의 효과가 상당 부분 퇴색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용할 수 있는 전략 자원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카드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결국 인선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인선을 가지고 삐그덕삐그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상당 부분 공동선대위원장을 예. 임명한 이런 상황에서 예. 인선을 가지고 본인의 색깔을 중도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네요, 인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좀 가용 자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징은 결국 진영의 벽을 허무는 차별하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 때도 예.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카드를 내세워가지고 진영의 벽을 뛰어넘어서 진보의 의제를 선점해서 결국 승리를 했거든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20%밖에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은 6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진영의 벽을 뛰어넘는 차별화를 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할 때 뛰어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친문을 대거 청산하는 그런 차별화로 중도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부족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 충분히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전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앞으로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언제 등판할 것인지 실제로 지난 2021년 지난번에 4월 총선에서도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뛰어들었지만은 너무나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참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등판할지도 미지수고 등판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김은환 전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할 이 문 지금 열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닫혔습니까? 거의 닫힌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문도 열려 있고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까지 이게 마련돼 있다 지금.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지금 이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선거에서 상수가 됐거든요. 예.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이미 시작했어요, 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 나는 예. 뭐 누구랑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쪽은 상수가 돼버렸고 아직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합류를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수용하고 포용하면 또 변화 가능성도 생기겠죠. 문 열렸고 방 다 준비됐는데 안 보인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모르겠다 이 얘기만 해요. 지금 모르겠다 얘기만. 왜 나한테 묻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만 물어봐라.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요. 자, 제1야당 상황 이 정도 좀 하고요. 다음은 여당에서 뭔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이 본인의 SNS상에서 뭔가를 설명하면서 표현을 썼는데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황급히 지웠지만 이미 다 뭐 알려졌죠. 윤석열 지지자는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폄하라고도 읽힐 수가 있어요.
좀 더 보죠. SNS에 1% 안팎의 기득권을 빼면 다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죠. 그러자 일부 삭제 뒤 사과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발끈하죠. 이건 비하다, 모욕이다. 이렇게 또 발끈합니다. 지금.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윤석열 지지자조차 그의 국정 운영 철학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1% 하방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이 부분 논란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사과하고 했지만 뭐 이미 다 보실 분들은 봤고 알려질 거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하면서 이렇게 했죠.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 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자 다음엔 정의당이 논평을 좀 했죠.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발언은 저학력과 빈곤계층 그리고 노인층을 향한 혐오 종합 선물 세트다. 아, 정의당 요즘에 이제 민주당 산에서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요. 민주당이 많이. 혐오 종합 선물 세트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평소의 생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은 정색을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급 막말이다. 과거에 무슨 노인들은 투표하러 나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막말이 생각날 정도의 역대급 막말인데 예. 이게 저학력,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다 대부분이.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고학력과 부자와 청년층인가요? 아, 그렇게 되네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전혀 없는 거고 또 역으로는 그러니까 저분은 나는 대학을 나와서 뭐 청장도 했고 그다음에 저 국회의원을 하니까 나는 그래 고학력의 부자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예.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다 못해서 이제는 저런 막말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뭐 토착 왜구라느니 적폐라느니 이런 식의 얘기들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이 저 본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도 있고 밤에 자기가 혼자 쓸 때 자기 머릿속에 저런 생각이 없으면 저런 얘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저런 단어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지지하는 상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으면 저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저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저런 태도의 국회의원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논란이 좀 됐습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님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시니까 이런 글, 이런 논란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당연히 부담이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전에 김종인 부장이 지적한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글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철학과 비전도 없고 연일 말씀과 행동을 보면은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그렇죠. 비판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비판을 하다가 그러면 누가 지지하냐고 하면서 저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의원이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썼다는 걸 알고요. 본인도 바로 이제 초고라고 하면서 급히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 표현상에 바로 하고 느꼈고 내렸기 때문에 물어보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는 뭐 돕는 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특히 글 올릴 때도 그렇고 그런 남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원래 취지는 황 의원 취지가 아니더라도 저런 표현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본인도 마음의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한 게 있고요. 좀 전에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청년 세대를 이렇게 예. 축혀 세우다가 예. 머리 안 좋은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모두가 표현할 때는 항시 신중해야 된다. 민감합니다 지금요. 굉장히 후보뿐만 민감해요. 아니고 후보도 예. 그렇고 후보를 돕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정말 국민의 심정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취지는 아니더라도요. 바로 사과한 사안입니다. 논란이 됐고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한 쓴소리를 내놨죠 어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오늘 다뤄지고도 있습니다.